오늘은 일리아스 11권 11권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일리아스 11권의 제목은 아가멤논의 무훈이에요. 그러니까 아가멤논이 공을 많이 세운다. 근데 전반부에만 좀 세우고 후반부에서는 부상을 당해서 물러나거든요. 어쨌건 11권에서는 전쟁 장면이 계속해서 이어져요. 좀 길기도 하지만 한번 봅시다. 처음에 이제 10권에서는 서로 정탐꾼을 보내는데 본론을 그리스군 정탐꾼인 오디세우스하고 디오메데스가 이제 처단을 하죠. 어쨌건 정탐 전쟁에서는 정보전에서는 그리스군이 이겼다 그날. 그래서 11권에서는 이제는 아카이오이족은 그리스군은 고향으로 떠나느냐 아니면 전쟁을 하느냐. 근데 이제 결국에는 전쟁을 하기로 결정이 된 상황을 우리가 11권 초반부에 볼 수 있어요. 이제는 새벽이 왔어요. 새벽이 여신이 이제 빛을 가져다 줬는데 새벽이 여신은 에오스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에오스가 당당한 티토노스의 그녀의 잠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티토노스는 그러니까 에오스 여신의 옆에서 잤던 거예요. 티토노스는 그러니까 에오스의 연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남편 정식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남편이라기보다는 사연이 좀 있습니다. 에오스와 관련해서는 에오스는 원래 티탄 신족인 히페리온하고 테이아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에요. 근데 그 형제지간은 헬리오스하고 셀레네가 있어요. 헬리오스는 이제 태양신이고 셀레네는 이제 달의 신이잖아요. 그리고 새벽의 신은 이제 에오스예요. 그러니까 셋이서 밤과 낮을 연결해주는 그 새벽, 이런 이제 형제지간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근데 에오스가 이 아레스하고 바람을 피운 적이 있습니다. 아레스는 그런데 아프로디테 여신의 그 애인이었죠. 그래서 아프로디테가 여신이 에오스를 저주를 했어요. 어떤 남자만 보면 정욕에 빠지도록. 근데 에오스가 라오메돈의 아들 티토노스를 눈여겨보고 너무 그 사랑에 빠져가지고 티토노스를 납치를 해요. 납치를 해서 에티오피아로 데려가요. 에티오피아는 여러분이 전 시간에도 봤지만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남쪽 끝쪽에 있는, 그리고 피부가 검은 그런 족속이었어요. 그들은 신을 잘 섬기기도 하고 그쪽으로 데려가서 에오스가 이 티토노스가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제우스 신에게 자기 애인인, 자기 지금 방금 납치해가지고 데려왔잖아요. 이 사랑을 나누는 티토노스에게 영원한 생명을 달라고. 그래서 제우스가 그 소원을, 에오스의 소원을 들어줘요. 그런데 깜빡하고 청춘을 유지하면서 보통 신들처럼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달라는 요구를 안 해서 그러니까 영원히 젊음, 그것을 요청하지 않고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을 요청했기 때문에 결국엔 티토노스는 늙어요. 계속 늙어가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 뼈밖에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엔 나중에는 이제 매미가 되었다. 티토노스는. 하여튼 그런 신화가 있습니다. 그 전에. 그리고 티토노스하고 에오스 사이에서 멤논이라는 아들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멤논은 에티오피아의 이제 인간 왕이죠. 그래서 나중에 일리아스는 헥토르의 장례식으로 끝나는데 전쟁이 끝난 건 아니에요. 트로이아 전쟁이. 근데 트로이아 전쟁에 참여를 해요. 멤논이. 그래서 멤논이 참여를 해서 안틸로코스를 죽입니다. 네스토르의 아들 안틸로코스. 근데 안틸로코스가 그 아킬레우스하고도 좀 친하거든요. 젊은 장수들. 근데 그래서 멤논이 안틸로코스를 죽이고 또 그것에 격분해서 아킬레우스가 멤논을 죽이게 돼요. 하여튼 그런 사연이 있어요. 그래서 에오스 신은 나중에 멤논 자기 아들이 참여함으로 인해 가지고 트로이아 편을 드는 그런 신입니다. 어쨌건 새벽이 왔어요. 새벽이 오자 사실 전쟁터에 어떤 신도 참여하지 말라고 제우스가 이전에 엄하게 단속했기 때문에 에리스 여신, 제우스가 보냈어요. 그 에리스 여신만이 함선들 사이에서 싸우고자 하는 투지를 불러 넣은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군도 도망가기보다는 이제 싸우겠다, 그런 투지를 이제 불태우고 있는 거예요. 새벽이 돌아오자. 가뜩이나 그 전에 정보전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런 또 싸움에 대한 약간 희망,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보면 에리스 여신이 중앙에, 함선들이 끝에서 끝까지 함선이 쭉 나열되어 있다면 그 중앙에 누구의 막사가 있냐면 오디세우스의 막사가 있어요. 거기서 소리를 지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 끝에는 아이아스하고 아킬레우스의 막사. 그래서 아이아스하고 아킬레우스가 왜 양 끝에 있는가? 그들은 자신의 용맹과 완력을 믿고 그 맨 위험한 그 가장자리에다 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원투예요. 넘버 원, 넘버 투. 장수로서는, 용맹함으로서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싸우고자 하는 큰 힘을 불어넣었어요. 브라이 여신 에리스가. 에리스는 황금사과, 파리스의 그 심판에서도 원인이 됐던 황금사과를 떨어뜨리는 그 신이에요. 그리스군과 트로이아군의 아주 화해할 수 없는 그 불화를 지피고 있는 것이죠. 싸움에 대한 열망을
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 준비를 시작하겠죠. 새벽이 오자마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이 무장을 합니다. 자신도 무장을 하고 전군에게 이제 무장을 명령해요. 이제 전쟁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근차근 아가멤논의 무장 장면이 천천히 아주 클로즈업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은으로 만든 정강이 바지, 그렇죠? 복사뼈 쪽에 죬새가 있대요. 열었다 풀었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정강이 바지를 되었어요. 보통은 이제 청동으로 되어 있는데 은으로 만들었어요.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 거는. 그 다음에는 정강이 바지 다음에는 가슴 바지를 둘렀죠. 아가멤논의 가슴 바지는 특별해요. 퀴니라스라는 사람이 선물로 준 건데 이 퀴니라스는 키프로스 섬에서 살던 사람이거든요. 키프로스 섬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리스로부터. 예. 아나톨리아 그 반도, 터키 서부 반도 그 밑쪽에 있기 때문에 트로이아로부터도 멀리 떨어져 있고, 근데 그 퀴프로스까지 그 전쟁의 소문이 번졌던 거예요. 그리고 아가멤논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컸던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멀리까지 전쟁을 하겠다니까 이 퀴프로스 섬에 살고 있던 자가 아가멤논에게 잘 보이려고 이 선물까지 바친 거죠. 그래서 아주 대단한 그 가슴 바지예요. 10개의 검푸른 범랑 줄무늬, 12개의 황금 줄무늬, 20개의 주석 줄무늬 가슴 바지인데 하여튼 줄무늬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 범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당시 그리스 사람들이 기술을 좀 볼 수 있어요. 철도 다룰 수 있고 주석이라든지 은, 금 이런 세공을 굉장히 잘하고 여긴 범랑인데 범랑은 에나멜이에요. 그러니까 금속 표면에 반짝반짝하게 유리질 어떤 유약을 바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짝반짝하게 빛날 수 있는 범랑 줄무늬도 있고요. 그러니까 세공을 아주 잘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금속에다가 코팅까지 할 수 있으니까. 거기 보면 양쪽에 뱀이 목을 향해서 기어오르는 모습 아주 무시무시한 모습인데 거기 모양 자체는 제우스가 구름 속에 세우는 무지개와도 같았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뱀이 이렇게 모였는 것 같아요. 무지개를 마치 이루는 것처럼. 처음에 이제 정강이 바지 맨 밑에 정강이 바지를 하고 그 다음에 가슴 바지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칼을 메었어요. 어깨에 또 매는 거예요. 이 칼 자체가. 칼집이 있어서 칼집이 아마 등 쪽으로 이렇게 달려서 멜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또 황금 못이 있었고 또 칼집은 은으로 또 만들어졌어요. 정강이 바지도 은으로 만들어졌고 칼집도 은으로 만들어졌고 칼 손잡이 쪽엔 또 이제 황금 못이 박혀 있는 아주 화려한 칼이죠. 칼집에는 칼띠가 있는데 거긴 또 황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 칼띠가 또 매달려 있어요. 전신을 가려주는 방패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장 장면을 잘 보시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정강이 바지, 그 다음에 가슴 바지, 그 다음에 칼을 메고, 그 다음에 방패, 몸방패예요. 즉 아가멤논의 것은 몸 전체를 가려주는 몸방패. 크죠. 또 방패도 또 엄청 나가지고 여러 가지 또 뭐 장식과 여기도 보면은 흰 주석 혹 20개, 흰색의 주석으로 만들어진 혹이에요. 그러니까 방패니까 이렇게 혹처럼 뭔가 이렇게 솟아난 것들이 20개나 있고 가운데는 또 검푸른 범랑. 아까 범랑 얘기했었죠. 에나멜. 금속 표면에 두르는 유리질 그 유약들. 그래서 반짝반짝한 그 윤기가 나는 그 범랑 큰 혹이 가운데에는 또 있었던 거예요. 방패 가장자리에는 고르고는 보통은 이제 메두사란 말이죠. 이 머리카락이 다 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기만 해도 어떻게 됩니까? 돌로 변하는. 그래서 마치 제우스의 방패, 아이기스를 약간 연상시키는 고르고가 메두사가 아주 무섭게 느려보고 있는 모습. 방패만 봐도 그렇게 무시무시한 모습이고 그것을 마치 이제 공포와 폐주가 새겨져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방패도 이제 매는 거여서 멜빵이 있습니다. 마치 이제 가방 매듯이 은으로 만들어졌어요. 그 멜빵도. 그리고 멜빵 위에는 또 범랑이 또 하나가 있어요. 거긴 또 뱀 한 마리씩 꽈리를 들고 앉아가지고 있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투구를 씁니다. 머리에 투구. 마지막은 아니네. 투구를 써요. 거기 말총머리, 말총장식이라는 건 말총이라는 건 말갈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머리 숱에 이제 말갈퀴처럼 흔들흔들거리는 말총장식 투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창 두 자루를, 총동이 박힌 창 두 자루를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 똑같습니다. 거의 무장하는 장면은 순서대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정강이 바지, 가슴 바지, 그 다음에 칼집, 그 다음에 몸방패, 그 다음에 투구, 그 다음에 창을 드는. 대체로 아주 강한 그 장수들은 활을 쓰진 않아요. 아킬레우스를 비롯해가지고. 활은 약간 비겁한 무기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했더니 이 청동이 그래서 하늘 멀리까지 비쳤다. 엄청난 빛이 하늘에까지 비친 것이고 그러자 헤라와 아테네가 크게 천둥을 쳤다. 원래 천둥은 제우스의 것이죠.
근데 왜 헤라와 아테네가 천둥을 쳤다고 했을까요? 이렇게 무장 장면이 무구를 갖추는 이 장면이 화려하게 이렇게 묘사되어 있고 그 빛이 또 하늘에까지 비치는 거는 아가멤논이 본격적으로 활약을 한다 이런 징조예요. 아무 활약도 안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스포트라이트 집중해가지고 묘사를 하지 않겠죠. 황금이 많은 미케네의 왕의 명예를 높여주었다. 천둥을 쳐줘가지고 높여줬다라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그런 거죠. 천둥이 쳤어요. 새벽부터 누구를 높여준 거예요? 왕을 높여줬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황금이 많은 미케네 왕. 예, 미케네 문명은 청동기 문명이지만 황금이 굉장히 많아요. 부유한 어떤 왕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전투를 어떻게 시작하는지가 약간 묘사되어 있는데 말들을 호협해 질서 정연하게 대기시켜 놨어요. 말들과 마부가 앞으로 가지는 않는 거예요. 대기시켜 놓고 중무장 보병들 그들이 앞으로 나가요. 달려나가요. 새벽부터 함성을 지르면서 달려나갔어요. 그리고 나서는 마부들 그들이 훨씬 더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중무장 보병이, 무장을 한 보병들이 쭉, 총동으로 무장한 보병이 쭉 앞으로 나가고, 거의 약간 떨어져가지고, 그때 이제 전차 부대가 나간다, 뒤따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차를 가지고 적을 막 휘젓고, 이런 모습은 전혀 아니에요. 전차는 대체로 전사자들 또는 부상자들 후송하는, 그러니까 후퇴를 빠르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부가 엄청 큰 역할을 하지는 않아요. 늘 창을 쓰는 창수라든지 화살을 쓰는 그런 궁수들이 좀 역할을 하는 거죠. 크로노스의 아들 제우스겠죠. 사악한 소음을 일으키고 엄청난 소음을 일으키고 여기에는 피에 젖은 이슬을 뿌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피에 젖은 이슬 실제로 뭐 붉은 피에 젖은 이슬을 뿌렸겠습니까만은 일단은 이제는 지금 우리가 주목해서 볼 거는 아주 이른 새벽이에요. 이슬이 지금 굉장히 많이 맺혀 있는 그리고 곧 피로 물들 거기 때문에 아마 이런 표현 새벽부터 살벌한 전쟁을 시작했다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피에 젖은 이슬을 뿌렸다. 예언하기를 수많은 장군들이 하데스에게 보내줄 작정이었던 것이죠. 제우스의 뜻이에요. 이른 새벽부터 전쟁을 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거예요. 11권에서.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리스군의 모양이었고 이제 트로이아인들은 들판의 높은 곳에 훨씬 더 좋은 위치에 사실은 전쟁하기 높은 곳이 옛날에는 고지가 높은 곳을 차지한 사람이 유리한 입장에 있어요. 높은 들판에서 헥토르 그 다음에 폴리다마스는 헥토르하고 같은 날 태어났어요. 헥토르의 부관이에요. 늘 옆에 붙어서 헥토르에게 조언을 해주는 좋은 의견을 많이 주는 그런 부관이에요. 몇 가지 제안을 헥토르에게 얘기를 해요. 의견을 아주 좋은 의견들이에요 다. 근데 헥토르가 어떤 건 듣고 어떤 건 듣지 않고 또 하나는 나중에 마지막 부분에서 헥토르가 이 폴리다마스의 의견을 무시합니다. 폴리다마스가 아킬레우스가 참전하면서 아무래도 이길 수 없으니까 그 성에 들어가서 성을 지키자라는 의견을 내는데 헥토르가 무시를 하죠. 싸우겠다고. 그래서 헥토르가 죽어요. 그리고 트로이아는 멸망당하죠. 폴리다마스를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트로이아 백성들에게 신처럼 존경받는 아이네아스는 인간들과 신으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이에요. 아이네아스. 그리고 안테노르의 세 아들 폴리보스, 아게노르, 그 다음에 아카마스. 안테노르에게도 굉장히 많은 아들들이 참전을 해요. 아게노르는 나중에 아킬레우스를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가지고 유도를 해가지고 트로이안들이 많이 살 수 있도록 성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아카마스 또 뒤에 보면은 헬리카온, 이피다마스, 코혼 이런 아들들이 아게노르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리아스를 보면은 프리아모스의 아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그 아들을 갖고 있는 게 안테노르예요. 안테노르는 트로이아의 장로예요. 굉장히 지혜로운 장로인데 사실은 그 전부터 이 파리스가 헬레네를 지금 트로이아로 몰래 이렇게 불법이죠. 사실 불법적으로 데려왔잖아요. 그게 전쟁의 원인이 됐고 그래서 안테노르는 일관되게 헬레네를 돌려주고 그 보물들을 돌려줌으로써 전쟁을 피하자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서는 자기 아들들이 다 전쟁에서 죽고 안테노르는 성문을 열어줘요. 그래서 트로이아 자기 조국을 배신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럴만도 한 거예요. 자기 아들들은 충실하게 싸워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 얘기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프리아모스가. 근데 그 얘기는 굉장히 좋은 얘기였거든요. 결국에는 전쟁을 피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고 프리아모스가 사실 자기 아들을 감싸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말이 잘 통하지 않잖아요. 안테노르는 그럼으로써 아마 조국을 배신한 그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이들의 이제 특별한 어떤 그런 건 없는데 전투 태세를 어떻게 장수들을 중심으로 했는지를 트로이아 분들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서 마치 재앙을 가져다 주는 별, 시리우스 별이 가장 밝은 별, 이 별처럼 헥토르가 군사들 사이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구름 속에서 별이
있다가 사라졌다 이런 것처럼 그렇게 헥토르가 아주 군사들 사이에서 아주 보였다 안 보였다 하면서 명령을 내리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두 군대가 엄청나게 싸웁니다. 두 군데 양쪽에서 마치 곡식을 베는 자들이 왼쪽에서 배우고 오른쪽에서 배우면 곡식단이 계속 쓰러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양쪽에서 계속 사람을 적군을 쓰러뜨리면서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새벽부터 싸워서 아침나절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남욱군들도 이렇게 약간 두 손에 힘이 빠지고 일에 실증이 나고 약간 뭔가를 좀 먹고 싶은, 우리로 보면은 아침 참을 먹고 싶은 약간 그런 때가 아닌가. 예, 한 뭐 10시쯤, 9시 반, 10시쯤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때부터 아가멤논이 엄청난 활약을 하기 시작해요. 수도 없이 많은 전사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프리아모스의 그 아들 둘을 죽이는데 이소스와 안티포스. 그 안티포스는 예전에 아킬레우스가 포로로 잡아가지고 몸값을 주고 풀어준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를 다시 잡아가지고 아가멤논이 죽여버렸어요. 뭐 이런 죽은 사람들의 사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안티마코스의 아들 둘을 잡았어요. 안티마코스의 아들. 안티마코스는 트로야의 장로인데 그는 예전에 메넬라우스하고 오디세우스가 사절단으로 간 적이 있거든요. 전쟁하기 전에. 그때 메넬라우스를 그곳에서 죽여서 돌려보내지 말 것을 권고했던, 근데 그렇게 얘기했던 것도 사실은 알렉산드로스, 그러니까 파리스에게 뇌물, 황금을 받고서 그렇게 반대하도록, 그래서 뇌물을 받고 파리스 편을 들어준, 그러니까 사절단이 그리스에서 왔잖아요. 전쟁 전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대표로 왔어요. 그런데 그때 만약에 파리스가 혼자서는 이제 절대 헬레네를 주지 않겠다고 했지만 장로들이나 왕들, 전반적인 견해가 파리스의 의견에 반대해서 헬레네를 돌려주라고 했으면 전쟁이 안 일어났을 건데, 그때 안티마코스가 파리스에게 뇌물을 먹고서 파리스 편을 들어줬어요. 근데 그 아들 안티마코스의 두 아들을 지금 아가멤논이 잡았어요. 페이산드로스하고 히폴로코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들을 잡았어요. 그랬더니 이 둘이 아트레우스의 아들이요, 뭐 적당히 몸값을 받고 이제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러고, 우리 아버지는 부자이니까 안티마코스로, 우리 아버지는 부자니까 돌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해. 그랬더니 아가멤논이 안티마코스 딱 이제 그 말을 캐치한 거죠. 듣고서는 예전에 메넬라우스를 죽이려고 했지, 그래가지고 바로 죽여버립니다. 처참하게 죽이는 장면들이 나와요. 너무 끔찍해가지고 여기도 보면 칼로 죽였어요. 일단 땅 위에서 죽여서 칼로 또 양팔과 목을 베어버렸어요. 몸뚱이만 남았잖아요. 그걸 발로 차가지고 절구처럼 대굴대굴 굴러다니게 만든, 너무 끔찍하죠. 사실은 그냥 죽인 것도 아니고. 그런 장면들이 있고, 여기도 보면 전쟁 장면이 약간 이제 나오는데 보병들은 달아나는 보병들을 도륙하고, 아가멤논이 엄청난 활약을 하니까 뒤따라가지고 그리스군의 보병들이 적군의 트로이아군의 보병은 보병을 죽이고, 전차병들은 전차병들을 청동으로 무찌르니,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기 좀 이상하지만 보병은 보병끼리 싸우고 전차병은 전차병끼리 싸우고 있다. 전차병과 보병이 이렇게 얽혀서 서로 싸우는 모습은 아닌 그런 모습이 11권에서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사륙이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고삐를 늦추지 않고 아가멤논과 그리스군이 갑작스럽게 트로이아군을 몰아붙이는, 특별한 그런 계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세가 갑자기 그 전날 헥토르가 밤새 그 야영을 하고 불을 피워놓고 거의 궁지에까지 몰아붙였는데 어쩌자고 갑자기 아가멤논이 뜬금없이 굉장히 활약하는, 이게 약간의 좀 개연성이 좀 떨어지지만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혼자서 막 전세를 뒤집어 버리는 아가멤논이. 근데 여기서 왜 그러면은 아가멤논이 이렇게 활약할 때 트로이아의 장수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 특히 헥토르는. 그래서 보면은 헥토르가 제우스가 그를 끌어냈다고 돼 있어요. 제우스가. 그래서 제우스가 그를 끌어내가지고 특별한 역할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아가멤논이 엄청나게 몰아붙여서 계속 도망가는데 완전히 선두대열하고 후미가 완전히 나눠져 버렸어요. 선두대열은 스카이아이 문, 성벽 문에 다다랐는데 또 뒤처진 자들은 들판 가운데에서 아직도 사륙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도망간 거예요. 그때 제우스가 이리스 여신 이리스를 보내가지고, 전령신 이리스를 보내가지고 헥토르에게 자기 말을 전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가멤논이 선두대에서 날뛰며 전사들이 대열을 도륙하는 것을 그가 보는 동안에는 그 자신은 뒤로 물러서고 다른 백성들을 시켜 격렬한 전투에서 적군과 맞서 싸우게 하라. 하나 아가멤논이 창에 맞거나 화살에 부상당해 전차에 오르면 그때는 내가 그에게 힘을 줘 적군을 도륙케 하리라. 어쨌건 이것도 뭐 제우스의 뜻이었을 것 같은데, 아가멤논이 활약할 때는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헥토르에게. 그냥 후미에서 전사들, 다른 전사들로 싸울 수 있도록,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부추기고, 아가멤논이 부상을 당하면 그때 이제 적군을 돌입해라. 언제까지? 함선에 이를 때까지. 또 어둠이 다가올 때까지. 아가멤논이 부상당하면 이제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는 거예요. 그때 헥토르가 나서겠다라는 거죠. 제우스가 힘을 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어요. 왜 헥토르가 지금 아가멤논이 나서고 있을 때 앞에서 나서지 않고 싸우지 않는가? 왜 제우스는 그런 계획을 짰는가? 이런 의문이 약간 들 수밖에 없죠. 이야기 자체가 이 신빙성이 좀 없다고 해야 될까요? 그 전날 아가멤논은 야밤 도주를 하자고 했어요. 도망가자고. 도저히 질 것 같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새벽이 오자 엄청나게 혼자서 엄청나게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아가멤논이 실력이 헥토르만 못해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헥토르와 아가멤논이 1대1로 싸우면 누가 이길 것인가, 그렇게 봤을 때는 헥토르가 분명히 이길 거예요. 근데 만약 헥토르가 그렇게 맞서 싸워가지고 아가멤논을 이겨버리면 전쟁이 이상해지는 거죠. 전쟁이 끝날 수가 있어요. 아가멤논이 사망함으로써. 왜냐면 그리스군도 사실은 이 전쟁의 목적, 이 헬레네를 이제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총사령관이 그가 계속 전쟁에 대해서 모든 물자를 대고 동원을 했기 때문에 멀리까지 와서 9년, 이제 10년 차에 접어들기 때문에 만약에 아가멤논이 죽는다. 그랬을 땐 전쟁을 계속 이어나갈까? 이런 의문이 약간 들긴 해요. 헥토르는 아가멤논과 1대1로 맞서 싸우진 않고 있어요. 뒤로 물러났어요. 그래서 이리스가 제우스의 명을 헥토르에게 전하고 헥토르는 그 얘기를 듣고 막 이제 혼전을 싸우도록 격려했어요. 자기 군을. 그래서 혼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엄청나게 혼전이. 그때 이제 헥토르가 나서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누군가가 이제 아가멤논하고 맞서 싸워서 나가겠죠? 그때 처음으로 나간 사람이, 지금까지는 일방적으로 그냥 다 죽었는데, 안테노르의 아들이었어요. 이피다마스라고. 안테노르는 아까 얘기했지만 트로이아의 장로입니다. 근데 이피다마스는 약간 특이해요. 마치 원래 트로이아 사람인데 지금 어디서 왔냐면 원정군처럼, 트라케 원정군처럼 참여를 해서 트라케 지역, 거기 왜 그 사연이 좀 나왔는데, 보리 예쁜 테아노, 그 이피다마스의 어머니 테아노는 굉장히 보리 예쁜, 아주 예쁜 어머니였던 것 같아요. 여인. 외할아버지 키세우스, 그러니까 이피다마스의 외할아버지 키세우스, 그러니까 어머니 테아노, 외할아버지 키세우스가 되겠죠. 근데 키세우스가 그를 어릴 적부터 외할아버지 집에서 키웠어요. 왜 그랬는지, 어떤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트라케하고 트로이아는 좀 떨어져 있거든요. 헬라스폰투스 그 해협 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렸을 때 외할아버지가 키웠는데, 근데 좀 웃긴 거는 키세우스가 그곳에 이피다마스를 붙들어 들이려고 자기 딸을 아내로 주었어요. 이피다마스에게는 이모하고 결혼한 셈이에요. 근데 결혼한 신랑의 몸으로 신방을 뛰쳐나와서 지금 전쟁터에 참여했어요. 결혼을 방금 해가지고 하자마자 전쟁터로 온 거예요. 아카이오족이 전쟁을 일으켰다는 소문을 쫓아가지고 함선을 12척이나 이끌고 왔어요. 어쨌건 배를 끌고 와야 되고, 해협이 있기 때문에 배를 타고 와야 되는데 12척을 끌고 왔는데, 사실 트로이아에는 해군력이라고 해서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배는 페르코테에 남겨두었어요. 페르코테는 헬레스폰투스 그 해협에 있는 도시예요. 거기에다 남겨두고 자신은 이제 걸어서 왔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배를 타고 해협을 건넜고, 배를 함선 12척이기 때문에 꽤나 많은 인원을 데리고 지금 참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피다마스가. 그리고 그가 이제 아가멤논하고 1대1 대결을 벌이려고 이제 아가멤논에게 가까이 왔던 것이죠. 근데 창을 찔렀는데 아가멤논이 가슴바지 및 혁대를 찌르고 나서, 혁대를 찔렀어요. 가슴바지 밑쪽이죠. 혁대를 찔렀는데 계속 밀어넣었어요. 자기 힘을 믿고 계속 있는 힘을 다해서. 그런데 혁대를 뚫지를 못했어요. 창끝이 은에 다 납처럼 구부러지고 말았다. 이게 창이 납이 아닐 텐데 말이죠. 청동일 텐데. 근데 은은 굉장히 무른 금속이거든요. 약간 은이 청동을 이길 수 있느냐, 약간 퀘스천이 되긴 하지만 어쨌건 지금 뚫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창끝이 이렇게 납처럼 구부러지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아가멤논이 그 창을 힘으로 손으로 뺏어가지고, 손에서 뺏었죠. 그리고 뺏으면 사람이 이렇게 끌려 나오겠죠. 칼로 목을 쳐가지고 사지를 풀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막 결혼했는데, 결혼한 아내의 곁에서 떠나서 이 외진 곳에서 잠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내는 신랑을 보지 못하죠. 재미도 못 보고. 근데 이 이피다마스가 굉장히 부자예요. 안테노르도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내에게 주기로 했던 약속한 그 구원 선물이 소 100마리, 그 다음에 염소와 양을 합쳐서 1000마리. 엄청 부자죠. 청동기 시대, 고조선 시대 이 정도 재산을 갖고 있다라는 건. 근데 죽었어요. 그 재산이 아무 소용도 없고 그 예쁜 아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코온은 안테노르의 큰아들이에요.
안테노르의 아들이 여럿 참전했는데 코온이 자기 동생이 죽은 거를 봤죠. 그래서 이제 화가 났겠죠. 그래서 아가멤논 몰래 눈에 띄지 않게 다가와서 아가멤논이 팔꿈치 및 팔뚝 한가운데를 찔렀어요. 만약에 뭐 이쪽 어디 팔뚝 이쪽을 창으로 찌른 것 같아요. 그 창끝이 뚫고 나갔어요. 팔뚝을 이제 뚫고 나갔던 것 같아요. 아가멤논이 이제 부르르 몸을 떨고, 그리고 코온은 자기 동생 이피다마스의 발을 잡고 이제 시신이라도 구하려고 열심히 끌고 가는데 자기 혼자 안 되니까 도움을 요청하죠. 그때 이제 아가멤논이 창으로 방패 밑 부분을 찔러서 코온을 죽여요. 목을 쳐서 목이 이제 달아나는 그런 형국이에요. 코온의 목을 쳐가지고 목이 어디에 떨어졌냐면 이피다마스 그 위에 떨어진 동생 몸 위에 떨어진 그런 장면, 좀 끔찍하였죠. 예, 그렇게 해서 함께 죽었습니다. 안테노르의 두 아들이. 그 이후로 지금 아가멤논이 계속해서 이제 전쟁 닥치는 대로 막 전사들을 죽이고 있어요. 어쨌든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점점 계속해서 그 아픔, 고통이 계속 느껴지는 것이죠. 여기 보면 산고, 아이를 낳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그 고통만큼이나 ALAT라고 되어 있는데 그 출산의 여신입니다. 헤라의 270행 그런 해산의 고통, 그런 것들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을 계속하라 이러면서 자기는 이제 뒤로 물러나게 되겠죠. 그래서 아가멤논이 물러난 것을 지금 헥토르가 눈여겨 보았어요. 그리고 제우스가 이리스 여신, 전령 여신을 통해서 자기에게 전달한 그 메시지를 기억하고 이제부터는 또 헥토르가 활약을 하게 되겠죠. 연속해서 9명을 그리스군 9명을 죽입니다. 이름만 나와요. 쭉쭉쭉 301행부터. 그렇게 되었더니 지금 오디세우스가 그 모습을 보고 디오메데스를 불러요. 아가멤논이 굉장히 싸우다가 지금 거꾸로 전세가 완전히 아가멤논이 부상과, 그러니까 총사령관이 부상으로 뒤로 빠졌기 때문에 전세는 갑작스럽게 역전이 된 거고, 헥토르가 전방에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또 그리스군을 죽이고 있기 때문에 이때 이제 오디세우스가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혼자서 앉으니까 디오메데스를 불렀어요. 오디세우스하고 디오메데스는 늘 같이 다니면서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후퇴하는 중에도 어쨌건 오디세우스하고 디오메데스가 활약을 하면서 트로이안을 죽이면서 쫓기면서도 그들은 약간의 이제 숨을 돌리는 그리스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메롭스의 아들들을 죽였어요. 그 메롭스라는 사람은 예언자였어요. 그래서 두 아들을 싸움터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 아버지 말을 안 듣고 죽게 됐죠. 디오메데스에게 죽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 죽은 사람들이 쭉쭉 나옵니다. 티데우스의 아들 디오메데스가 파이온의 아들 영웅 아가스트로포스를 창으로 찔렀는데 그가 타고 달아나려고 해도 그의 말들이 가까운 곳에 없었으니 이제 그때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말들이 계속 후송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뒤로 물러나고 싶어도 말이 없어서 결국엔 죽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전쟁 장면들을, 그러니까 호메로스는 전쟁 장면을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를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평화 시의 일상의 모습도 중간중간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조금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디오메데스가 헥토르가 막 오는 장면을 봤어요. 그래서 약간 두려웠던 것 같아요. 우리 두 사람, 디오메데스, 오디세우스가 같이 있잖아요. 우리 두 사람 향해 파멸이 굴러오고 있어요. 헥토르가 오는 모습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든 버티고 서서 그를 막아봅시다 해서 창을 던졌거든요. 이 창이 그런데 헥토르이 투구 정수리에 맞았어요. 정수리 여기잖아요. 정확히 맞은 거예요. 투구가 헥토르를 살려줬네요. 세겹 투구였어요. 이거는 아폴론이 그에게 준 거였어요. 결국엔 창이 튕겨져 나갔는데 아마도 근데 맞은 그 충격에 의해 가지고 헥토르가 뒤로 빠지고 무리 속으로 달아났어요. 그리고 그는 억센 손으로 땅을 짚고 몸을 지탱했으나 그의 두 눈은 밤의 어둠이 내리덮었다. 사실 헥토르가 죽는 장면을 묘사하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두 눈은 밤의 어둠이 내리덮었다. 그러니까 잠시 이제 의식을 잃었던 것 같아요. 충격 때문에. 근데 그 창이 투구를 뚫지는 못해가지고 죽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곧바로 다시 일어나가지고 전투 대열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디오메데스는 결국에는 헥토르는 죽일 수 없는 그런 운명인지 어쨌든 죽이지는 못하고, 디오메데스가 그리고 나서는 아가스트로포스를 죽였잖아요. 그렇죠? 아가스트로포스를 죽였는데 그 사람이 이제 무구를 벗기고 있는 중에 다르다노스의 아들 일로스의 무덤 많이 나오는데 일로스의 무덤 옆에서 파리스가 활을 쏴가지고 오른쪽 발바닥을 맞췄어요. 어떻게 해서 발바닥을 맞췄는지 참 의아하긴 하지만 발바닥을 맞춰서 그 화살이 곧장 뚫고 나갔다, 그리고 땅에 꽂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면 어쨌건 발바닥을 뚫은 거예요. 활이. 그렇죠? 발바닥과 발등을 뚫어서 그것이 땅에 박혔어요. 아마 발이 이렇게 어떻게 들고 있었는지 박혀가지고 발 자체와 이제 화살이 땅에 박히는, 뚫려가지고 땅에 박히는 그런 모습. 디오메데스가 이제 굉장히 큰 부상을 당한 것이죠. 결국에는 그는 심한 고통을 느끼게 되고 마부에게 이제 후퇴를 명령해서 전쟁에서 빠졌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보시면 일단은
아가멤논이 부상당해서 지금 후방으로 빠졌죠. 그 다음에 지금 디오메데스가 파리스에 활을 맞아가지고 후방으로 빠졌어요. 결국에는 오디세우스 혼자 남았어요.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속으로 자기 마음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어. 아,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군사들 앞에서 겁을 먹고 달아난다면 큰 불행이다. 그렇다고 혼자 버티다가 붙잡히는 날에는 더욱 참담할 것이다. 사실 혼자 버티다 붙잡히면 포로잖아요. 참담할 것이에요. 하지만 내가 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일까? 내가 왜 이러는 것일까? 자기 마음이 지금 싸울 것인지 도망갈 것인지 굉장히 갈팡질팡하고 있고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러면서 다시 싸웁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막 죽여요. 혼자서 엄청나게 많이 또 죽여요. 4명이나 연거푸 5명이나 죽이네요. 그때 카롭스라는 자를 죽였는데 카롭스는 이제 소커스의 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카롭스의 동생 소커스가 형을 구하러 와가지고 오디세우스를 찌릅니다. 옆구리살을 찢어놨어요. 가슴바지를 뚫고 옆구리살을 찢어놨어요. 근데 아테네가 도와가지고 그 창이 내장과 섞이지 못했다. 그러니까 아주 깊이는 박히지 않았던 거예요. 옛날에 이제 창이 내장을 뚫잖아요. 안에 있는 장기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사실 내장이 터지면 치료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는 않았어요. 살갗은 찢어놨지만 내장과 섞이지 않았어요. 창이. 소코스라는 인물. 사실 소코스라는 인물은 전에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오디세우스가 굉장히 큰 트로이아의 영웅이나 A급 어떤 장수에게 상처를 입은 게 아니고 B급 또는 C급 장수에게 이름도 없는 장수에게 지금 상처를 입었어요. 그렇게 해서 오디세우스도 물러나게 돼요. 그때 이제 오디세우스가 그냥 완전히 이제 물러날 수 있었던 건 아니고 계속 자기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소리를 쳐요. 메넬라오스가 오디세우스의 소리를 듣고 그를 구하러 가려고 하는데 혼자서는 못 가니까 메넬라오스가 뭐 용맹이라든지 그런 전투의 기술이 뛰어나진 않기 때문에 아이아스를 또 부릅니다. 아이아스. 그래서 둘이서 같이 가가지고 오디세우스를 구해요. 아이아스가 탑처럼 생긴 방패를 딱 들고 나가자 지키자 트로이아 군들이 겁이 나가지고 뿔뿔이 흩어져요. 근데 오디세우스라든지 메넬라오스에게서는 그런 아주 위압감, 엄청난 적군이 그 두려움에 떠는 그런 건 없죠. 그러니까 아이아스가 엄청 대단한 거예요. 넘버 2 장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디세우스를 후방으로 안전하게 아이아스 덕분에 메넬라우스가 이제 오디세우스를 후방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쪽 스카만드로스 강, 싸움터 왼쪽에 스카만드로스 강 쪽 그쪽에서 또 전쟁이 막 벌어지고 있었는데 거기서는 누가 있었냐면 네스토르, 이도메네우스 그들이 이제 헥토르하고 이렇게 어우러져 싸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마도 헥토르 곁에 알렉산드로스, 파리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일로스 무덤가에서 디오메데스를 활에 맞췄는데 이제는 헥토르 근처로 이동을 했는 것 같아요. 그때 파리스가 마카온을 맞춰요. 마카온의 어깨를 활로 맞춰가지고 또 마카온이 부상을 당해요. 근데 이도메네우스가 네스토르에게 이도메네우스와 네스토르는 다 노장이에요. 늙은 장수들이에요. 둘이 어떻게 한 팀이 되어가지고 같은 지역을 지금 지키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이도메네우스가 네스토르에게 빨리 마카온을 실어가지고 후방으로 안전하게 인도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마카온은 의사거든요. 의사야말로 만군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지금 의사들도 다 지금 전쟁터에서 일선에서 장수로 참여하고 있어요. 그만큼 급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마카온을 후방으로 네스토르의 전차를 태워서 후방으로 안전하게 보냅니다. 그래서 마카온은 이게 아스클레피오스의 아들이에요. 나중에 아스클레피오스와 마카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죠. 그런데 그때 이제 헥토르 옆에 있던 케브리오네스는 헥토르의 동생이면서 마부예요. 마부들이 계속 죽어가지고 헥토르가 결국 케브리오네스에게 이제 자기 전체를 타라고 하고 마부로 삼았죠. 케브리오네스가 여기서 싸우지 말고 지금 이쪽 아이아스 쪽에 굉장히 큰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자고 했어요. 사실 지금 이도메네우스하고 네스토르 또 마카온 이쪽 지역에서는 이미 마카온하고 네스토르가 후방으로 빠졌죠. 아마 급한 불은 껐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알다시피 아이아스 쪽에서는 원래는 그 오디세우스가 싸우고 있었고 오디세우스가 부상을 당했죠. 메넬라우스와 아이아스가 그 오디세우스를 구출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옮겨왔는데 근데 아이아스가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던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지킨 게 아니고 그래서 그쪽이 급하니까 헥토르가 그쪽에 가서 싸우자고 지금 동생 케브리오네스가 조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헥토르가 이제 아이아스 쪽으로 가잖아요. 헥토르 자체도 아이아스하고 싸우는 거를 피했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주석이 있는데 더 강한 자와 싸웠을 때 제우스가 그에게 화를 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이아스하고 헥토르는 1대1 대결한 적이 있어요. 첫째 날 마지막 부분에 그렇죠? 근데 헥토르가 마치 피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나중에 붙여진 그런 거라는 거죠. 그 반면에 또 아이아스도 헥토르하고 싸우기를 조금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제우스가 공포를 불어넣었다고 되어 있어서. 그래서 둘 다 이렇게 1대1 대결을 싸우지는 않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아이아스는 큰 방패, 탑처럼 생긴 방패를 상징으로 하고 그는 방어전에 굉장히 능한 장수예요. 그리스군의 울이라고 했어요. 울타리, 지키는 자예요. 그래서 계속 지키면서 천천히 뒤로 한 발씩 한 발씩 물러나는 모습이 제지하다가 몸을 돌려서 달아나고 또 방어하고 조금 물러나고 워낙에 지금 불리한 국면에 있어요. 지금 그리스 유명한 장수들이 계속 부상당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오디세우스도 나갔고 아가멤돈도 나갔고 마카온도 나갔고 뭐 메넬라우스도 아마 그 오디세우스 부축해서 나갔던 것 같고 지금 아이아스 혼자 거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아이아스가 이제 완전 몰려있기 때문에 포위당해서 그때 에우리필로스가 달려가요. 아이아스를 구하려고. 에우리필로스는 테살리아라는 지역에서 왔는데 거기는 아킬레우스하고 멀지 않은 곳이에요. 지리적으로. 그래서 에우리필로스가 아이아스를 구하려고 달려갔다가 이번에도 파리스에게 넓적다리를 맞아요. 화살로. 그래서 결국엔 그도 실려 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를 도와달라고 그런 게 아니고 에우리필로스가 대단한 사람이긴 해요. 아이아스를 도와줘라. 아르고스인들이요. 약간 그런 명령을 내리면서 뒤로 스스로 이제 물러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전에는 에우리필로스가 특별하게 뭐 어떤 역할을 했던 적은 없어요. 어쨌건. 근데 대단한 장수로는 나와요. 그때 헥토르하고 1대1 대결 첫째 날 마지막 부분에 1대1 대결 할 때 에우리필로스도 자원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한 장수의 반열에 오른 사람이긴 하죠. 아이아스를 구하려다가 파리스의 활에 맞는. 전쟁은 계속해서 이제 그리스군 장수들이 계속 부상을 당하는, 주로는 파리스에게 부상을 당해요. 지금 파리스에게 디오메데스가 부상을 당했고 마카온이 부상당했고 에우리필로스도 지금 부상당했어요. 그런데 이때 아킬레우스가 이 전투 상황을 약간 지켜보고 있어요. 고물 옆에서, 함선의 고물 옆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고물이라는 건 이제 함선 뒷부분이죠. 근데 마카온을 알아봤다고 되어 있어요. 마카온을 알아보고 파트로클로스를 불러가지고 혹시 저기 지금 부상당해서 후송되는 자가 마카온인지 한번 살펴보라고. 정확히는 모르니까 너무 급하게 지나가는 바람에 정확히는 모르니까 한번 가서 보라고 얘기해줬어요. 이 아킬레우스가 이렇게 지금 전쟁 상황을 보잖아요. 자기 함선 고물 뒤쪽에서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야말로 아카이오족이 내 무릎 주위에서 둘러서서 애원하게 되겠구려. 그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공경에 처했으니까. 마치 이런 장면, 이런 상황을 즐기는 것 같은, 좋아하는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장수들이 부상당해서 오는데 관심이 별로 없어요. 아가멤논도 그렇고 오디세우스에 대해서도 그렇고 디오메데스도 부상당해서 왔는데 그런 장수들에게는 관심이 없는데 마카온에 대해서는 굉장한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마카온이 한번 보라고 이렇게 파트로클로스를 보내는 거죠. 근데 왜 그런가 하면 마카온은 지금 아스클레피오스의 아들이에요. 아스클레피오스는 의술의 신이에요. 그는 원래는 아폴론의 아들이었는데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자연 질서를 어겨가지고 제우스에 의해서 죽거든요. 그 아들 마카온, 그도 의사예요. 그리고 마카온하고 마카온의 동생 포달레이오스도 같이 참여를 했어요. 전쟁에. 아스클레피오스도 누구에게서 의술을 배웠냐면 케이론에게서. 케이론은 켄타우로스, 반인 반마. 위에는 인간인데 밑에는 말인. 켄타우로스 중에서도 가장 현명한 케이론이 아스클레피오스를 가르쳤어요. 의술을. 아킬레우스도 케이론의 제자거든요. 아킬레우스도 케이론으로부터 의술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마카온과 아킬레우스는 같은 스승을 모시고 있는 그런 사이예요. 그리고 의술을 하기 때문에 같은 관심사를 또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카온하고 굉장히 좀 친한 그런 관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전쟁이 9년이 지나고 10년차에 접어들었으니까 무수하게 많은 부상병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아킬레우스도 아마도 의술을 통해 가지고 자기 부하들을 돌보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마카온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마카온을 눈여겨보고 파트로클로스를 보냅니다. 마카온을 누가 실었죠? 네스토르가 전차로 실어가지고 지금 후방으로 후송을 했기 때문에 지금 네스토르의 막사에 닿았어요. 그때 네스토르의 막사에 닿았는데 그때 보면 헤카메데라는 여자가 나와요. 헤카메데. 이 여자에 대해서도 테네도스는 트로이 바로 앞에 있는 섬이었어요. 거기에서 잡혔어요. 아킬레우스가 테네도스를 함락을 했고 그때 이 네스토르에게 이 헤카메데라는 여자를 선물로 준 것이죠. 그러니까 노예로 잡힌 거예요. 이 여자는. 슬프죠. 적고 아주 늙은 노인을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가 밀주를 만들었다. 밀주 만드는 장면이 또 밑에 나옵니다. 밀주라는 건 여기는 밀은 여기 한자로 되어 있는데 꿀이에요. 꿀, 허니.
꿀을 가지고 약간 달달하게 만든 어떤 술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여인이 술을 만들어줬는데 이 술잔이, 네스토르의 술잔이 또 나옵니다. 근데 술잔이 굉장한 술잔이에요. 고향에서 가져왔다고 돼 있어요. 이건 트로이아라든지 인근 지역에서 이렇게 노획한 전리품이 아니고 자기 고향에서 가져온, 아끼는 것이겠죠. 거기에는 황금 못이 여러 개 박혀 있고 손잡이가 또 4개예요. 술잔인데 하여튼 모르겠습니다만 밑에는 바닥이 2개나 2겹으로 돼 있다라는 거죠. 이 잔에 이제 술이 가득 차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탁자에서 간신히 들어올렸다. 무거운 거예요. 좀 클 수도 있고. 근데 네스토르는 힘 하나 안 들이고 이렇게 들어올렸다. 이 노인인데 굉장히 힘이 대단한 노익장을 과시하는 그런 전사와 같은 모습을 술잔을 통해서 우리한테 묘사를 하고 있어요. 헤카메데가 밀주를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프람네산 지역명이죠. 그쪽 지역에서 난 포도주로 이제 밀주를 만들고 나서 그 위에 청동 강판으로 염소 치즈를 갈아서 또 넣고 그 위에 흰 보릿가루를 뿌렸어요. 포도주, 그다음에 포도주로 밀주를 만들었으니까 포도주와 꿀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뭐 발효를 시키고 거기에 염소 치즈가루 넣고 또 보릿가루를 뿌려가지고 그래서 밀주를 완성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거는 뭐 테네도스 그 지역의 그 여인이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그런 걸 만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서 술을 이제 권하고 있습니다. 마카온하고 이제 술을 서로 먹으려고 하겠죠. 그때 파트로클로스가 나타난 거예요. 네스토르가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나서 손을 잡고서 이제 앉으라고 권하죠. 그때 파트로클로스가 사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이상한 말을 해요. 그대가 나를 설득하지 못할 것이요. 그대가 데려온 부상자가 누군지 알아보도록 나를 내보낸 그 사람은 두렵고 무서운 분이요. 그대가 설득하지 못할 것이요. 갑자기 뜬금없이 네스토르를 만나자마자 네스토르 손잡고 앉으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대가 나를 설득하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이 파트로클로스는 여기 네스토르의 막사에 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를 예측했겠죠. 네스토르는 분명히 자기를 설득하려고 자기 아킬레우스를 설득해가지고 아니면 혹시라도 전쟁에 참여하라고 계속 부추기는 그런 설득을 하려고 했다라는 걸 예상하고 핑계거리를 찾았던 것 같아요. 대뜸 보자마자 나를 설득하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이제 얘기 안 해줘도 마카온인 걸 이제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돌아가겠다. 그러면서 아킬레우스에 대해서 그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그대도 잘 알고 있지 않소. 그는 잘못이 없는 사람도 곧잘 나무라니까요. 그래서 빨리 돌아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파트로클로스가 정말로 아킬레우스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했을까? 화를 잘 내고 무서운 사람이고 잘못이 없어도 다그치는 나무라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데 그렇다기보다는 파트로클로스와 아킬레우스의 관계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핑계거리예요. 그냥 파트로클로스는 빨리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아킬레우스의 어떤 나를 보낸 자가 아킬레우스니까 아킬레우스의 성품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바대로 그렇게 핑계를 대는 거죠. 돌아가려고. 설득당하지 않으려고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운 거예요. 방어적 자세인 거죠. 핑계거리를 대고서 빨리 돌아가려고. 네스토르가 가만히 있잖아요. 말이 많기 때문에 노인은. 지금 상황은 디오메데스도 부상당했고 오디세우스, 아가멤논도 다 부상당했고 에우리필로스도 넓적다리에 화살을 맞았고. 근데 에우리필로스가 지금 부상당했는지는 사실은 이 상황에서 네스토르가 알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네스토르가 마카온을 먼저 데리고 나갔어요. 사실은 그렇죠. 전장터에서. 그리고 나서 아이아스 쪽에서 에우리필로스가 아이아스를 도와주려고 하다가 파리스에게 화를 맞았기 때문에 파리스에게 이전에 맞았던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일어났던 일인데 에우리필로스가 부상당한 거는. 근데 어쨌건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네스토르가 모든 상황을 꿰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여튼 그러면서 자기 옛날 얘기를 합니다. 앨리스인들하고 싸웠던 얘기. 여러 가지 이전의 신화들 얘기들이 있어요. 특히 헤라클레스와 관련된 얘기들. 헤라클레스가 네스토르의 아버지 넬레우스를 비롯한 12아들이 있었는데 네스토르 빼고는 다 죽였습니다. 헤라클레스가. 그래서 필로스는 힘이 굉장히 약해졌죠. 그때 앨리스 사람들이 와가지고 박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하고 얕잡아보고. 앨리스의 왕은 아우게이아스였어요. 아우게이아스는 헤라클레스의 12가지 노역에서 굉장히 잘 알려져 있죠. 소 3,000마리가 있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치우지 않았어요. 청소를 하지 않은 외양간이죠. 외양간. 거기 헤라클레스가 에우리스테우스라는 그 왕 밑에서 노역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 아내하고 자식을 죽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외양간을 치워주면 10분의 1 소를 10분의 1을 달라. 그러니까 3,000마리였으니까 300마리를 좀 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 아우게이아스하고 헤라클레스 사이에서 약속이 맺어졌어요. 그 헤라클레스가 그 강줄기를 옮겨다가 외양간의 똥들을 다 강줄기로 흘러보내서 금방 다 해결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우게이아스가 또 그거를 약속을 어겨요. 약속된 대로 300마리를 주지 않아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헤라클레스는 또 아우게이아스 엘리스 사람들을 또 모조리 죽이는 그런 역사들이 이전에 또 있었어요. 하여튼 그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어요. 전쟁이 나가지고 자기가 또 좀 과장돼 있죠. 자기 노인들이 그렇죠. 옛날 얘기를 하면서 옛날 전쟁 얘기를 하면서 엄청 과장을 하고 있죠. 소위 우리가 이제 이빨이라고 하는 건데 자기 혼자서 전차 50대를 빼앗고 전차마다 2명의 전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100명의 전사를 자기가 창으로 쓰러뜨렸다라는 거고 그들이 이제 이빨로 흙을 깨물었어. 이게 bites the dust죠. bites the dust. 먼지를 물었다 이런 뜻이죠. 퀸의 노래 가사 중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고전에서 나왔던 그 표현들을 가지고 가사를 썼던 것이죠. 하여튼 혼자서 대단한 활약을 해가지고 젊었을 때 그렇게 역할을 했다. 근데 지금 이제 늙어가지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사람들은 네스토르를 자기 자신 찬양했다고 얘기해요. 그런 전사였다 나는. 그런데 아킬레우스는 이제 아킬레우스를 비난해요. 아킬레우스는 자신의 용기를 혼자서 즐기려고 하고 있고. 근데 만약에 백성들이 다 전멸하고 나면 뒤늦게 후회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옛날 얘기를 또 끄집어내요. 이 장면은 푸티아에서 아가멤논에게 보내던 날 그대를 그러니까 파트로클루스에게 이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파트로클루스를 옛날에 징집할 때 참전을 설득할 때 그 당시에요. 그때 푸티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푸티아에 누구 있었냐면 메노이티오스가 파트로클루스의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도 푸티아에 왔던 거예요. 펠레우스의 궁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 그 다음에 메노이티오스하고 그 아들 파트로클루스 이렇게 있어서 그때 이제 누가 참전을 설득했냐면 오디세우스하고 네스토르가 참전을 설득했던 거예요. 그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당시에 네스토르가 먼저 말문을 열어가지고 781행입니다. 파트로클루스 그대에게 종군을 권했다라는 거죠. 종군이라는 건 군에 참전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대들이 가기를 열망할 두 젊은이는 이제 가고 싶은 거예요. 전쟁터로 막 가고 싶은 거예요. 열망했다고 되어 있어요. 설득당한 거죠, 사실은. 두 아버지는 아들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 열망을 꺾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신신당부를 하는 거죠. 전쟁터로 보내면서. 펠레우스 노인은 아킬레우스의 아버지예요. 아들에게 당부하기를 항상 제1인자가 되고 남보다 뛰어난 인물이 되라고 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지금 전에 오디세우스가 사절단으로 아킬레우스를 설득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그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오디세우스가 종군을 설득하러 갔을 당시에 아버지가 아킬레우스에게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잘 기억하라고 하면서 오디세우스가 기억하기로는 거만한 마음을 꺾어라, 억누르고 말다툼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아킬레우스의 아버지 펠레우스가. 근데 여기 네스토르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1인자가 되어라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킬레우스에게.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 아버지가 했던 얘기 중에서 적절한 거를 이제 설득하려고 써먹은 거죠. 그리고 나서는 메노이티우스가 파트로클루스의 아버지가 어떤 당부를 했냐면 내 아들아 파트로클루스야, 혈통에 있어서는 아킬레우스가 더 우위고 나이는 내가 더 우위다. 사실은 파트로클루스가 아킬레우스의 당숙벌이에요. 그러나 힘은 그가 훨씬 세다. 아킬레우스가 훨씬 세다는 거죠. 그러니 너는 지혜로운 말로 잘 타일러 그를 이끌어주도록 하라. 그러면 그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내 말에 따르게 되리라. 지혜로운 말로 잘 설득해라. 아킬레우스를. 나이가 좀 어리니까. 지혜로서는 너가 더 낫다라는 뜻이겠죠. 은연중에. 힘은 안 되지만 신분상으로는 조금 더 우월하진 않지만 지혜로서 잘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아버지한테 들었잖아요. 했다라는 얘기고 네스토르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러니 이제 아킬레우스에게 지혜롭게 한번 타일러 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의 설득은 유익한 법이니까 그렇게 해달라. 아킬레우스에게 얘기를 좀 해달라. 그러면서 또 네스토르가 하나 만일 아킬레우스가 마음속으로 어떤 신탁을 두려워하고 있고 그의 존경스러운 어머니가 제우스에게서 듣고 그에게 무슨 말을 했다면 이렇게 조건을 달았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아킬레우스에게 내려진 신탁은 이런 거였어요. 전쟁에 참여하면 일찍 죽는다는 거예요. 영광, 명예는 얻지만 그리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장수한다.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게 두렵다라는 거는 죽을까 두려운 거죠. 전쟁에 참여하면 반드시 죽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건지 또는 어머니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제우스하고 어머니 사이에서 무슨 얘기를 오갔는지 어떻게 네스토르가 알아요. 근데 아는 것처럼 지금 되어 있어요. 그거는 뭡니까? 아킬레우스의 영광을 주기 위해서 아킬레우스 참전하지 않는 동안에는 그리스군이 참패를 당하고 아킬레우스 참전해야만 상황이 역정되는 것이죠. 아킬레우스의 영광을 주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지금 참전을 안 하는지 자기의 신탁, 죽음에 대한 신탁과 또 어머니가 무슨 얘기를 해가지고 전쟁을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대라도 파트로클루스 그대라도 다른 미르미도네스 쪽의 부대를 이끌고서 전쟁에 참여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대가
모든 백성의 다나오스 백성이 빛이 될지도 모른다. 이 어둠 속에서 아킬레우스의 무구를 대신 입고 싸움터로 나가면 트로이아인들이 아킬레우스인 줄 알고 파트로클루스를 무구만 입고 나갔는데도 그렇게 해서 이제 싸움터에서 물러나게 되면 아카이오이족에게는 지친 아카이오이족에게는 쉼이 될 것이다. 이런 희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804행에 보면은 이런 말로 노인이 그의 마음속 가슴속 마음을 움직이자. 이제 움직였어요. 파트로클루스가 네스토르의 말에 움직였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얘기를 듣고서 아킬레우스에게 달려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보면은 아마도 네스토르의 막사 옆에 이제 그들이 회의장이요, 재판정이며 신들이 재단을 모셔놓은 곳이기도 한 오디세우스의 함선. 그러니까 오디세우스의 함선은 중앙에 있다고 했어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회의장도 있고 재판정도 있고 신들의 재단도 있고 마치 도시 역할을 하는 여러 주요 기능들이 그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면 그리스군이 그냥 함대를 육지에다 올려놓고 방벽을 쌓고 호를 만들었잖아요. 방벽과 호는 얼마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없었어요. 하지만 도시 역할을 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은 어딘가에 있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중앙에 도시 중앙처럼 중앙에 있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네스토르가 약간 중앙부에 있었던 거죠. 네스토르, 아가멤논, 메넬라우스, 오디세우스가 중앙 근처에 아마 함선들을 올려놓았던 것 같아요. 원래는 네스토르의 막사에서 바로 아킬레우스의 막사로 가려고 했는데 조금 지나가지고 오디세우스의 막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누구를 마주쳤냐면 에오리필로스를 마주쳤어요. 오디세우스의 막사에서 오디세우스를 마주쳐가지고 오디세우스의 얘기를 들은 게 아니에요. 사실 오디세우스하고 아킬레우스나 파트로클루스와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계속해서 보지만. 근데 에오리필로스가 아까 파리스의 활에 맞아가지고 후방으로 지금 나왔잖아요. 넓적다리를 맞아가지고 쩔룩쩔룩거리면서 오는데 파트로클루스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파트로클루스가 부상당해 나온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에오리필로스여, 아카이오이족이 거대한 헥토르를 아직은 막아낼 것 같소? 아니면 그의 창에 쓰러져 이미 죽어가고 있어? 전쟁 상황에 대해서. 그랬더니 에오리필로스가 아파 죽겠는데 대답을 합니다. 이제는 이미 아카이오이족을 구할 도리가 없으니 검은 함선들 사이에서 그들은 쓰러지게 될 것이요. 이제 희망이 없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에오리필로스로부터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오리필로스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킬레우스 또 파트로클루스하고 가까운 지역에 있던 테살리아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서로 간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를 위해주고 대화가 좀 통하고 이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해주고 나서는 나를 구해달라고 에오리필로스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아킬레우스는 케이론에게서 의술을 배웠고 그런데 아킬레우스가 다시 그 의술을 누구에게 가르쳐줬냐면 파트로클루스에게 가르쳐줬다고 다들 알고 있어요. 그렇게 배웠다고 하니까 그 약을 만들어서 나를 좀 치료를 해달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마카온도 부상을 당했고 마카온의 동생 호달레이오스도 지금 전쟁 중에 있어요. 지금 전쟁터에 있기 때문에 부상자를 치료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파트로클루스 당신은 의술을 알지 않느냐? 아킬레우스한테 배우지 않았느냐? 아킬레우스는 케이론한테 배웠고 그래서 이제 파트로클루스가 이제 얘기하기를 나는 지금 게레니아의 네스토르가 부탁한 말을 현명한 아킬레우스에게 전하러 가는 길이요. 이렇게 얘기했어. 벌써 설득을 당해가지고 빨리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스토르가 자기에게 전한 말 뭐였어요? 앞에 얘기는 뭐 옛날 얘기 주구장창 뭐 노인들의 얘기였고 결국에는 아킬레우스가 참전하지 않더라도 미르밀로네스족을 데리고 파트로클루스가 아킬레우스의 무장을 입고서 전쟁터로 나가도록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기도 이미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에 지금 약간 들떠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구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에오리필로스에게도 물어봤지만 이미 끝났다라는 구할 도리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파트로클루스가 마지막 네스토르의 얘기도 듣고 에오리필로스 얘기도 들어서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전하러 가는 길이요. 그런데 부상당한 그대를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치료를 해줍니다. 아주 잘 치료를 해줘요. 말끔하게. 그래서 바로 상처도 아물고 피도 멎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11권이 끝났습니다. 여기서 11권에서는 초반에는 아가멤논이 활약을 좀 해요. 느닷없이 활약을 해요. 뜬금없이. 사실 개연성이 좀 없죠. 전날에는 막 무서워가지고 그랬었는데 덜덜 떨고 도망가자고 했던 사람인데 그리고 나서 아가멤논이 부상을 입고 나자 헥토르가 활약을 하고 그렇죠? 헥토르가 활약했을 때 디오메데스하고 오디세우스가 방어를 하는 그러다가 디오메데스가 파리스의 활에 맞아가지고 후송됐죠. 그리고 오디세우스도 무명의 용사에게 또 창에 맞아가지고 후송이 되었어요. 그래서 전사들이 점점점 그리스군 전사들이 다 부상을 당해서 나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이제 오디세우스가 부상당했을 때 메넬라우스하고 아이아스가 오디세우스를 구하죠. 그리고 또 파리스가 의사 마카온을 또 활로 부상을 입히고 그 다음에 네스토르가 마카온을 전차에 태워가지고
후송하고, 그때 아이아스 혼자서 굉장히 막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혼자서 완전 둘러싸여 있어서, 그때 에우리필로스가 아이아스를 도우려 하다가 또 파리스에게 활에 맞아가지고 부상을 당하고,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그리스군은 다 부상을, 주요 장수들이 다 부상을 당하는 11권이에요. 반짝 그냥 아가멤논의 활약이 있었을 뿐이고 계속해서 부상을 당해. 그때 마카온이 부상당한 것을 본 아킬레우스가 파트로클로스를 보내서 마카온인지 보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확인해 달라고. 그러니까 아킬레우스와 마카온의 사이, 그 다음에 파트로클로스하고 에우리필로스, 나중에 부상당한 에우리필로스의 사이가 친한 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른 장수들이 부상당했을 때는 전혀 어떤 감흥이나 어떤 그런 게 전혀 없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11권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